오늘은 스타 개발자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원래 틱톡에 계셨다가 메타로 옮기셨고 메타를 나와서 지금 Probably Monsters라고 게임 개발사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 Probably Monsters라는 회사에서 지금 포지션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지금 프로블em 몬스터즈에서 렌더링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게임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아티스트의 요구가 되게 많아요. 뭐 스타일 같은 걸 바꾼다던가 뭐 네. 이런 이펙트를 구현해달라. 저런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없겠느냐. 네네.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적당히 조율을 해서 리즈너블한 프레임 레이트를 유지하면서 구현을 하는 방법을 찾는 좀 그런 직업이죠. 원하는 아티스트의 비전을 구현을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최소한의 성능을 유지를 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은 뭐 게임에서 뭐 건물이 터지는 그런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데 우리 개발자님이 하시는 거는 건물이 터지는데 처리 시간이 너무 길면은 뭐 이걸 어떻게 최적화를 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처리 시간이 너무 길면 아예 쓰지 않는 것도 방법이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저희는 아티스트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지 않아요. 성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네네. 꽤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예가 사실 지금 저희 팀에서 겪고 있는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데 터졌을 때 막 파편이 막 날아오르고 막 여기저기 그렇죠, 그렇죠. 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참 리소스를 많이 먹거든요. 그럼 아티스트 분들은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아닌 거죠? 네, 아티스트는 아트 에셋, 컨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개발자가 보기에 분명히 이거 그쪽이 원하는 대로 구현될 수가 없는 건데 그쪽에서 뭐 밀어붙인다든가 아니 이건 꼭 해야 된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이슈는 주니어 아티스트 또는 주니어 개발자일수록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팀은 사실 팀이 지금 한 50명, 5, 6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시니어 개발자, 시니어 아티스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웬만해선 좀 어느 정도의 감을 좀 갖고 있어요. 아, 이런 건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디테일은 잘 몰라도 네네. 아, 이런 건 왠지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대강은 네. 압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미. 네네. 근데 좀 경력이 짧고 그런 아티스트들은 뒤생각 안 하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주세요.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좀 그럴 수 있죠. 사실 그런 분들은 좀 네. 하이어링을 안 하는 게 뭔가 뽑지 않는 게 베스트긴 한데 바로 그냥 해고시켜버리고 그냥.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시니어만 뽑을 순 없으니까 또 이제 그렇죠. 주니어를 뽑아서 그렇죠. 가르치고 그렇죠. 하는 과정도 또 필요는 하니까 그렇죠. 이제 같이 성장을 하는 거니까. 네. 예, 그런 뭐 잘 모르더라도 네. 배울 수 있는 자세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시는 Probably Monsters 이쪽에서는 어떤 게임을 지금 만들고 있나요? 이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말할 수 비밀, 아직 없어요. 공개가 안 되는 그건가요? 예, 신작 개발 프로젝트라 네. 이거는 오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쉽게도. 근데 제가 그거를 좀 찾아보기는 했는데 그 이쪽 게임사가 예. 좀 트리플 A 좀 대작들을 위주로 만드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렇죠. 일단은 네. 이 프라울의 몬스터즈의 현 CEO도 그 전에 16년간 번지라는 회사에서 CEO로 있다가 이제 회사를 새로 창업을 한 건데요. 네. 번지에 있을 때도 번지가 이제 데스티니라는 게임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뭐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데스티니 그리고 헤일로도 있죠. 네. 90년대 중후반에 회사가 설립이 됐었는데 번지는 그때쯤엔 이제 헤일로를 만들면서 성공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분도 사실 트리플 A 게임 쪽에는 거의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런 장르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디테일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모든 종류의 게임이 트리플 A. 보통 그런 거는 개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러니까 뭐 물론 사이버펑크 이런 거는 개발이 엄청나게 늦어지긴 했지만 그런 아웃라이어들은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트리플 A라고 할 만한 게임들은 개발 기간이 몇 년 정도 걸린다 뭐 이런 게 있나요? 보통 우리는 이러한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타겟을 할 때 목표 출시 연도를 네. 한 3년 정도 뒤로 설정을 해놓는 것 같긴 한데 네네. 3, 4년 정도요. 3, 4년 정도. 네. 근데 여기서 또 딜레이가 아예 없기는 또 힘드니까 네네. 뭐 4,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5년은 좀 기네요. 4년으로 하죠. 맨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부터 출시까지 보통 한 4년 정도 잡고 작업을 하신다. 그 정도가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개발자님이 지금 하시는 포지션에 연봉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뭐 구체적일 필요는 없지만 레인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 될지. 게임 업계만 놓고 보면 그렇게 네네. 많이 주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요즘 워낙에 또 물가가 올라서 네. 2년 차 정도 된 개발자라고 했을 때 네. 아무리 못해도
10만 달러 정도는 받는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높게 받으면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제 직종이 이제 렌더링 엔지니어잖아요. 이게 사실 게임 산업에만 있는 직업군은 아니거든요. 제가 제 첫 직장인 틱톡도 그렇고 메타도 그래픽스 프로그래머를 많이 이제 하이어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게임 업계가 아닌 곳에서 이제 렌더링 엔지니어 뽑을 때는 연봉을 상당히 높게 제시를 합니다. 그 게임 업계 쪽에서 연봉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일이 재밌다. 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예, 그렇잖아요. 게임을 만드는 일 자체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연봉을 낮게 받고 들어가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 2년 차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이 연봉이 한 10만 달러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보다 연봉이 상당히 많이 높기는 한데, 근데 상당히 미국에서 높죠. 일하는 경우는 세금이 좀 부담이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세금이 어느 정도 가져가나요? 지금 제가 있는 주는 괜찮은 편인데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주 소득세가 없어요. 음, 워싱턴주가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방세만 내면 그 이외에는 이제 소득세 측면에선 따로 낼 건 없는데 10만 불 기준으로 7만 8천 불 들어오네요. 22% 까이는 거네요. 22%? 네. 그렇게 많이 내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월세 이쪽인데. 사실 소득세도 소득세지만 이게 더 큰 문제죠. 그죠? 지금 사시는 네. 곳은 그 뭐 아파트 같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파트예요. 콘도라고도 하죠. 네네.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생각하는 아파트라고 보면 되고요. 크기는 어느 정도 되죠? 방 개수하고? 원베드룸에 살고 있습니다. 거실 하나 있고 방 하나, 침실 하나 있고. 그 월세를 어느 정도 내시나요? 전기세, 수도세 이것저것 잡다한 거 다 포함해서 2,5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와. 2,500달러. 불량 원룸이 2,500달러. 이거 상당히 비싼 편이죠. 330만 원을 월세로 낸다고요? 와. 한 달에 그만큼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네네. 내려면은 연봉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년에 3만 달러가 월세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저거 제하면 사실 네. 적어도 지금 제 연봉 수준에서는 한국에서 대기업 연봉 받는 것과 실제로 이제 세이브가 되는 금액은 네. 아마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지 않을까. 그 밖에 뭐 생활비적인 면에서는 들어갈 게 뭐뭐 있나요? 뭐 먹는 거하고. 생활비는 먹는 게 가장 크죠. 보통은 식사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식사를 많이 해 먹을수록 금전적으로는 좋죠. 왜냐하면 이제 사 먹는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10불은 내야 되고요, 한 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그냥 미니멈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 그래도 식사다운 거 먹어보겠다고 하면 한 20불, 30불로 올라가 그죠. 버립니다. 그죠, 한 그죠. 끼에. 팁 주고 거의 부가세 내고. 네. 네, 이게 무슨 팬시한 그런 식사도 아니에요, 심지어. 네네. 그냥 한국에서 따지면 그냥 제육볶음밥 같은 거 먹으러 갈 때 그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심으로. 네네. 그럴 때 막 20, 30불씩 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게 부담이 되면 이제 집에서 자주 해 먹죠. 좀 재택근무를 자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메타에 계실 때도 거의 다 재택근무였고 지금도 일주일 중에 대부분을 재택근무를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가요?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는 게? 원래는 일반적이지 않았는데 이제 네. 코비드가 한번 터지고 난 후에 네네. 좀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려면 마냥 사무실에 출근할 수 있는 인원만 구하는 건 이제 쉽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메타에 있을 때까지는 풀 리모트로 있었고요. 주 5회 다 재택으로. 지금은 주 2회 월요일 화요일에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재택을 하는데 네네. 저는 지금이 꽤 괜찮은 밸런스인 것 같아요. 항상 조금 아쉬웠던 건 네. 재택 좋죠. 되게 뭐 네. 출근 준비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통근 시간 절약할 수 있고 뭐 집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다 좋은데 특히 이제 경험이 부족한 신입이나 주니어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볼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유무가 되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모트, 그러니까 재택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없잖아요. 캐주얼하게 바로 그냥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채팅으로 물어보고 네. 비디오 채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100% 대체가 되기 힘들죠. 그걸 지금 현 직장에서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주 2회만 출근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거. 물어보면 바로 도움받을 수 있고 제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네. 옆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기만 해도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리드 모델 몇 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하는 그런 모델이 좀 이상적인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개발자분들 많이 만나 보면은 좀 미국에 있는 네. 그런 뭐 우리 개발자님께서 일하신 그런 틱톡이나 메타 뭐 미국 대형 게임 개발사 이런 데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인은 어떤 식으로 좀 채용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첫 직장이 틱톡이셨잖아요. 거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유학을 와서 네. 졸업해서 바로 취직을 한 케이스인데요. 네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미국의 회사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보장된 비자를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지원자의 상황이 비자 상태가 네. 지금 당장 들어와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네네. 그게 가장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서 미국 회사에 구직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비자가 없잖아요. 취업 비자를 발급받는 방식이 매해마다 추첨을 합니다. 정해진 그 개수가 있어요. 쿼타가 있어요. 그게 8만 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매년 신청을 받고 이제 그중에 추첨을 해서 나눠줍니다. 네.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만 해도 추첨 방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8만 개 자리보다 지원자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지원자 수가 제가 알기로 한 40만 명을 넘었을 거예요. 와, 5대1. 8만 개 있는데 와, 네. 대부분이 여기 뭐야 인도인, 중국인이긴 그러겠죠, 한데 그러겠죠. 네. 개발자님도 그 추첨에서 당첨이 되셨나요, 그러면? 일단 저는 네.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네. 유학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유학을 올 때는 학생 비자를 받아서 오죠. F1이라는 학생 비자를 받아서 오는데 이 F1을 가지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면 다른 취업 비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최대 3년까지 일할 수 있는 일종의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어요. 학생 비자 상태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가장 흔한 트랙이 석사로 유학을 와서 2년간 학교를 다니다 졸업한 다음에 3년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매년 취업 비자를 로또를 뽑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되면은 H1B로 전환을 해서 일을 하는 네네. 거고 저는 운이 좋아서 2번째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H1B예요. 네. 그러면은 그 몇 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되면? H1B 한 번 받으면 최대 6년까지 일할 수 있어요. 처음에 3년의 그 비자가 주어지고 그 3년이 끝나면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 6년 안에 회사에서 영주권을 지원을 해준다 하면 영주권을 진행을 하는 거고 그 영주권이 아마 요새는 조금 더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 6년 안에 영주권까지 다 해결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비자 이슈는 사라지는 거죠. 비자의 상태, 국적의 상태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만약 회사를 찾을 때 회사에서 그 지원자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한국 회사랑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맨 처음에 틱톡에 입사를 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채용 프로세스가 이루어졌던 거죠?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신 건가요? 그리고 면접을 보고 뭐 이런 식인가요? 처음에 틱톡에 지원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공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공채하고는 조금 다른 게 미국도 이제 대학 졸업 예정자를 상대로 뽑는 롤들이 매해마다 나와요. 뉴 그라드라고 하는데 뉴 그라듀에이트. 이걸 막 진짜 한국의 공채처럼 지원자들 한 장소에 모여서 막 시험 테스트 치고 그러진 않거든요. 면접은 다 따로따로 진행이 돼요. 저는 이제 틱톡 뉴그래드 롤을 대학 졸업하기 전에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고 오퍼를 받은 케이스고요. 당시에 이제 모집했던 롤이 그래픽스 즉 렌더링 엔지니어기는 한데요. 좀 더 AR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엔지니어였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틱톡도 자기네들 되게 다양한 프로덕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이제 공통적으로 쓰이는 AR 이펙트 같은 거. 틱톡은 아니지만 인스타를 예로 들면 뭐 자기 얼굴에 막 필터 입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동물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죠. 네, 동물 막 반짝반짝한 거 막 반짝반짝하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는 롤을 모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러면 그쪽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한테 뭐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했던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그런 건 어떻게 맞아요, 되나요? 맞아요. 네네. 처음 채용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는 리크루터가 저희 네. 이력서를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스킬셋이 맞는다 싶으면은 다음 면접 프로세스로 넘어갑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스킬셋 맞을 때는 리크루터는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딱 보고 바로 그냥 다음 면접 단계로 넘겨요. 그때가 이제 거의 본 단계인 거죠.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이전까지 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면접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잘 해야 하는.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에 거는 것도 물어보는데요. 근데 사실 보통 이제 미국에서 회사에 지원을 할 때는 포트폴리오 같은 걸 따로 제출하진 않아요. 그냥 이력서 한 장짜리 이력서 하나를 제출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업물을 모아놓은 웹사이트를 따로 만들던가 아니면 최소한 뭐 유튜브 채널이라도 하나 파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작업했던 것들 설명이나 프로젝트 설명 네. 스크린샷, 뭐 영상까지 필요하면
한 곳에 모아 놓은 다음에 그 링크를 이제 이력서에 첨부를 하는 방식으로 작업물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 어필할 수 있겠는데 이쪽은 일단 좀 이직이 잦은 잡 마켓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신 개발자분 같은 경우도 틱톡에 계셨다가 메타로 이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신 Probably Monsters로 이직을 하신 거죠. 이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좀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왜냐면 한국도 상당히 이직이 잦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IT 쪽에 지금 회사 일하면서 다른 회사 면접 보고 뭐 연봉 협상하고 그게 뭐 적당히 조건이 맞다 싶으면 이제 일종 이제 사직서는 아닌데 그냥 회사 네. 퇴사 통보를 하고요. 우리나라랑 차이가 있다면 네. 일반적으로 뭐 불법은 아니지만 퇴사 30일 전에는 이제 통보를 하는 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그죠. 현재 회사에서 30일 동안은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되게 일반적인데 네. 여기는 30일이 아니라 네. 2주예요, 2주. 2주 전에만 알려주면 돼요. 근데 그 2주간 인수인계를 뭐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죠. 일하는 날짜만 따지면 10일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그죠. 그죠.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게다가 통보를 해도 일단 첫 번째로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할 때는 자신의 이제 매니저, 네. 직속 상사한테 먼저 그냥 1대1로 얘기를 하고 전체 팀에 나 퇴사하겠다라고 말하는 시점이 거의 한 뭐 퇴사를 금요일에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네. 그 주에만 한 월요일에 말하는 정도? 되게 갑작스럽죠. 그죠, 팀원 그죠.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이게 꽤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직할 때도 좀 그랬고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니까. 네네. 그래서 좀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형식상으로는 한다 해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퇴사하고 그 사람 빈자리를 채울 만한 그 사람을 뽑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걸리죠. 그럼 인수인계가 그게 제대로 되나요? 근데 그래도 문제가 없으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굴러가는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회사도 이제 언제든지 이제 직원을 자를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게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는 네. 것 같고요. 해고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해고요. 네. 제가 해고를 네. 한번 당해봐서 아는데 네. 해고를 다른 팀원이 당한 걸 본 적은 있어요. 해고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그냥 당일에 해고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미리 경고를 줬겠죠. 예를 들면 퍼포먼스가 충분히 안 나온다던가 그런 거 이제 뭐 몇 개월 전부터 경고를 하거나 했겠죠. 근데 그게 나아지지 않으면 그때 이제 해고 결정을 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제가 해고를 당한 게 메타에 있었을 텐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이 해고를 당한 게 아닌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레이오프였어요. 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주에는 법이 있어요. 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정리해고를 할 때는 무조건 60일 전에 직원들한테 미리 통보를 해줘야 돼요. 네네. 60일 전에. 근데 회사에서 그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네. 당일 해고를 하는 방법이 있죠. 해고 통보를 하고 네. 60일간 월급을 주는 거예요. 아, 대신 액세스를 다 끊어버립니다. 일을 못해요 그냥. 그리고 사실 뭐 60일 전에 통보한다고 해도 그 60일 동안 일이 제대로 그렇죠. 뭐 별 되지도 의미가 않겠죠, 없겠죠. 사실은. 네. 어차피 나갈 건데. 네. 네. 그래서 60일치의 월급을 이제 나머지 60일 동안 주고 회사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는 다 끊어버립니다. 장비도 다 반납하라고 하고. 그 뭐 예. 통보를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설마 이메일로 그냥 띡 보내진 않겠죠? 좀 그것도 네. 되게 다양한데요. 이 정리 레이오프 같은 경우에 네. 어떤 회사는 전사 미팅을 급하게 이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아니면 개개인한테 1대1 미팅을 잡아서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아유, 네. 그게 제 생각에 가장 잔인한 방법인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담당하는 사람도 그죠. 네. 그러니까 그 통보를 하는 쪽도 그죠. 그쪽이 결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네. HR 네. 인사팀 쪽인데 네네. 결정은 이제 위에 CEO가 하면서 통보는 아랫사람한테 하라고 하니까 꽤 흔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이메일로 통보됐어요. 와. 심지어 개인 이메일로 날아왔는데 새벽 한 3시인가? 와. 사실 이제 한 달 전에 이 네. 날짜에 해고를 하겠다는 공지를 회사에서 올렸었어요. 사내에서 네네. 내부적으로. 네. 그러니까 전에 해고를 이제 작년 4월에 당했었는데 이미 그 전해 2022년 11월에 대규모 해고를 한 전력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새벽 뭐 한 5시나 6시 그쯤에 통보 메일이 날라왔대요.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왜냐면 회사에서 우리 이 날짜에 누가 해고될지 이메일 통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몇 시에 통보할지는 말을 안 해줬어요. 근데 뭐 이전에 한 전과를 보면 뭐 새벽에 대강 오지 않겠냐 해서 저도 밤을 새고 있었거든요. 아니 왜 새벽에 해고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이유가 있나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주식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주식하고 그걸 사실 발표한 순간 아마 네네. 그래프에 그 급격한 그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본 것 같아요. 아, 어디 일단 알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워라벨인데 워라벨은 이거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거죠? 뭐 재택근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장점은 있긴 할 텐데 야근을 많이 한다든가. 제가 지금까지 다닌 곳은 워라벨은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 일의 양만 따지고 보면은 저한테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건 이제 재택근무였죠. 왜냐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 업무 시간을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제 미팅 스케줄만 지키면 나머지는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좀 일찍 퇴근해도 되고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거의 뭐 새벽에 일 시작해서 막 오후 2시 되면 퇴근하고 그러거든요. 좋죠. 뭐 그런 게 이제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면. 근데 저는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계속 일을 미루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밤에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밤에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쉽게 미루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한테는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이 재택이 네. 그 워라밸의 측면에 있어서는. 네. 근데 일의 양만 놓고 보면은 워라밸 굉장히 괜찮습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다닌 직장들은 네. 다 나쁘지 않았어요. 본인 하기 나름이겠지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나요, 지금은? 저는 하루에 뭐 8시간보다 적게 일한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이걸 이제 회사에 누군가가 혹시 들으려나? 아니 뭐 일만 잘하면 돼. 결과물만 좋으면 됐죠. 아, 그죠?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이다가 설마 듣진 않겠죠? 네, 뭐 대강 몇 시간 일하는지 대강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웃긴 게 네. 제가 열심히 일한다고 그게 꼭 퍼포먼스로 반영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매주 직속 상사인 사수 엔지니어와 네. 이제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네. 격주에 한 번씩 저희 엔지니어링 디렉터와도 미팅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일을 덜한 설렁설렁할 때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특히나 막 하루에 막 4시간에서 8시간 일하는 게 한 2, 3주간 지속된 적이 있었는데 아니 뭐 별말 안 하더라고요. 뭐지 이게? 아니 근데 그 성과 지표가 뭐 어떻게 되나요? 뭐 숫자로 나타나는 성과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매출을 만들어내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매출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는 네네. 이제 아직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제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주니어 엔지니어고 주니어 레벨에서는 주어진 일을 정해진 기간에 잘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근데 그러면 진짜 뭐 1시간이라든 10시간이라든 하라는 일만 잘 해놓으면은 그럼 아무런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생각보다 쉽다. 그러면 뭐 조금 이래도 되는 것일 테고 이제 상사가 가지고 있는 expectation 기대치가 있는데 그걸 내가 생각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본인이 이제 네. 더 열심히 일해서 기대를 아예 넘어섰다. 이면 exceed expectation 뭐 이런 평가를 받아서 나중에 승진을 노려보느냐 아니면 뭐 현 상태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천천히 네. 성장하느냐 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지금 개발자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한국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뭐 장점하고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많죠. 이제 네. 뭐 샐러리도 그렇고 그렇죠. 네, 한국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네. 저도 지금 아까 제가 받는 연봉을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일하는 경우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공평한 비교를 하면 한국에서 게임회사 다니는 케이스하고 비교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게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차이 많이 나겠죠, 진짜. 몇 배 차이가 많이 나죠. 배로 차이 날 수 있죠. 그리고 게임 쪽에 한정된 거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어떻게 보면 되게 기형적인 시장인데 모바일 게임이 네.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대부분을. 근데 아이러니한 건 지금 그런 모바일 게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PC 게임을 하면서 자란 세대예요. 근데 뭐 온라인 게임이든 뭐 그런 패키지 게임이든. 근데 그런 걸 플레이하면서 이제 꿈을 키워서 산업에 들어온 이런 게임의 탈을 쓴 리니지 도박 M. 플랫폼 같은 거. 그러니까 리니지 게임의 M, 뭐. 탈을 쓴 슬롯 네. 머신 같은 거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괴감이 얼마나 저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좀 자괴감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일한 적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게 도박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현금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더 악랄한 거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가차라는 게. 악랄하죠. 돈을 먹기만 하고 뱉질 않으니까. 그렇죠. 데이터 쪼가리 하나를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또 돈을 내니까 그게 그죠. 또 유지가 되는 되죠. 거고. 네. 참. 근데 네. 미국은 적어도 물론 미국도 네. 그런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일명 EA 마이크로 좀, 트랜잭션이라고. 네, EA도 유명하고 네. 근데 한국이랑 비교하면은 그쪽이 훨씬 더 적은 그냥 편이에요. 그냥 스팀에서 세일할 때 사면
끝까지 즐길 수 있으니까. 아, 맞아요. 그죠? 아, 물론 이제 미국도 이제 그 돈 맛을 아는 회사가 막 하나둘씩 생기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블리자드 있잖아요. 네, 블리자드에서 스타크래프트 유명하잖아요. 스타크래프트 그렇죠. 2의 전체 매출이 네, 여기서 전체 매출이라고 하면 스타크래프트 2 본편도 그렇고 네, 네. 막 얘네들이 막 시리즈별로 막 익스텐션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공허 유산 막 이럴 거. 그죠, 이제 시리즈별로. 네, 네. 그 전체 매출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에서 무슨 무지개색 네? 조랑말 같은 펫을 팔아서 나온 매출보다 적다는 에?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 블리자드에서 일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걸 말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의 양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분명히 들어간 노력이나 뭐 인력 퀄리티 뭐 그런 거 다 비교해 보면은 스타크래프트가 그렇죠. 말은 그냥 모델링 하나 했겠죠. 네, 말하면 모델링 하나 펫으로 쭉 냈겠죠. 무지개색. 야, 이거 폰이다. 제발 사라. 근데 스타크래프트보다 더 많이 팔린다고? 약간. 스타크래프트가 되게 정직한 게임이긴 했죠. 본편 사고 확장판 몇 개 사면은 그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즐길 수 있고 그러니까요. 스타크래프트는 네. 별다른 그런 추가 결제 시스템 네. 같은 게 없었죠. 무지개 포니선에서 정리된다. 스타크래프트가. 아, 진짜. 아니, 무지개 포니만 팔아도 그렇게 버는데 얘 더 그렇죠. 악랄하게 가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렇죠. NC 소프트 아, 이 리니지 네. M이 좀 그런 게 좀 극대화된 케이스죠. 그 너무 극단했죠. 포니밖에 없는 게임. 포니밖에 뭐가 있어 여기? 집행검 이런 거밖에 없지. 생각. 그래도 근데 네. 미국은 아직은 좀 정통 트리플 A 네. 게임을 추구하는 게임 스튜디오가 아직 많은데 저는 아직 이들이 좀 기존에 미국의 게임 산업이 시작된 시작점도 사실 네. 패키지 게임에서 시작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폰이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거기에 대해 거부감 가진 사람도 상당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그 이제 한국보다 덜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으니까 아직은 트리플 A 게임이 많이 개발이 되는 추세인데 네네. 그런 면에선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아, 만든다라는 그렇죠. 성취감을 받을 수 아.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일하는 거에 비교했을 때 미국 시장은 아직 네. 그런 패키지 게임, 트리플 A 게임이 많이 개발이 되고 희망이 남아있다. 아직 시장이 좀 정상적이다. 정상적이죠. 미국도 사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말이 많았어요. 트리플 A 게임 시장 다 죽을 거다. 모바일이 다 아. 점령할 거다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 모바일 게임 그 정도 아니죠. 많이 축소됐죠. 그래서 그런 성취감을 가지면서 뭐 돈도 많이 받을 수 있다. 되게 좋은 아우, 너무 좋네요. 환경이죠. 너무 좋네요. 근데 반면에 이제 한국에서 일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이제 제 직업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뭐 사실 해외에 와서 살아야 하잖아요. 사실 이거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게. 뭐 언어도 새로 배워야 되고 이 문화에도 그렇죠. 적응을 해야 그렇죠. 하고 심지어 회사에서도 이제 나름의 또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경험한 문화하고는 정말 딴판이니까. 어떤 부분이 차이가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내 문화는 무엇보다 이제 개인을 중시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는 이제 당일에 연차를 쓰는 게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근데 적어도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당일 연차를 쓴다 해도 이제 사유가 있어야 하거나 좀 미리 통보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이상. 근데 여기는 웬만해서 그냥 나 오늘 쉴래 하면 쉴 수 있고 오늘 내 고양이가 아파서 쉴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되게 자유로워요. 그런 휴가를 쓰는 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업무 시간도 특히 이제 여긴 나이 드신 분이 좀 많아가지고 시니어 엔지니어가 많으니까 대부분 그분들은 다 가족이 있거든요. 하교하는 아이를 픽업하러 가야 된다면서 막 일찍 자리를 뜨는 사람도 있고 그래 이제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한국하고는 다르게 뭐 회식 같은 거 없고 이게 뭐 개인을 존중해 주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한국처럼 뭔가 끈끈이 맺어지는 그런 관계는 좀 적은 것 같은 느낌? 그런 정도의 네.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적응을 하는 게 어렵다 정도죠. 게다가 이제 가족이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혼자서 네. 네, 오면은 쉽지 않습니다. 적응하기가. 그러겠네요. 확실히. 그리고 개발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하시고 계신 일단 직업이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이 직업이 뭐 성장할 것 같다. 이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나요? 이건 진짜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에 타방 군대에서 이제 레이오프를 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링크드인 페이지를 보면요 하루에 하나씩 올라와요 거의. 우리 이 스튜디오에서 몇십 명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나 해고 당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올라오고 그렇게 보면은 이전만큼 수요가 유지될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요즘에 이제 이런 컴퓨터 공학 같은 게 좀 붐이 일어나는 시기에 수요가 네. 줄어들면 뭐 그만큼 경쟁이 세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막 미래가 있다라고 추천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이제 IT 개발 쪽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후배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후배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해주고 싶은 말이요. 네. 너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거라든가.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긴. 얘 사실 좋은 점도 있는데 네. 그것만 보고 오기에는 또 그렇게 근데 너무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네. 다른 직업군보다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네. 근데 얘 정말 좋아하고 정말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도전해봐라라고 말을 해주고 싶네요. 뭘 배워라든가 뭘 배우면 좋겠다라든가 뭘 준비하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거 있나요? 네. 그거요? 그냥 뭐 사실 이것저것 해야 돼요. 제가 구직을 특히 이제 학생일 때 구직을 하면서 느낀 거는 여러 가지 토픽에 물론 이제 이런 직업을 가지려면 이런 스킬셋을 알아야 한다. 근데 이런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검색하면 막 C++ 좀 알아야 되고 언리얼 엔진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래픽스나 수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으면 좋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실제로 면접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는 제 생각엔 이 분야에 대한 관심에 따라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야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흥미를 느끼고 있으면 알면 좋은데 꼭 알 필요는 없는 뭐 그런 지식들을 막 계속 찾아다니거든요. 막 최근 기술의 트렌드라던가 뭐 특정 부분을 최적화하는데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는데 이런 게 면접 때 은연중에 되게 많이 흘러나와요. 막 굳이 면접관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그냥 막 말합니다 이런 걸. 근데 그런 거에서 좀 판가름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직업과 페이나 그런 것만 보고 공부를 한 경우와 관심이 있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경우는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뭐 토픽 상관없이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라. 언젠가는 이제 도움이 되는 때가 올 거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네요. 좋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시애틀에서 $2,500씩 월세를 내면서 트리플 A 게임을 개발하고 계신 스타 개발자 한번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